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요사이 한동안 오르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져서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너무 오만해져 가지고 잘못한 점이 많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은 언론입니다. 특히 조중동의 자유한국당 비판 꼬집기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이 언론의 야당 비판은 있었어요. 그러나 정부가 횡포를 부리는 정부일 때는 언론은 1차적으로 권력 비판이 먼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비슷한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균형이 맞아요. 야당은 약하고 정권을 잡은 쪽은 강하니까 그 정권 편을 들면 야당은 더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언론은 의식적으로 야당 편을 들려고 하는데 이게 균형 감각상 맞아요. 그런데 요사이 한국 언론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약한 야당 비판이 많습니다. 그나마 조중동 정도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그러나 야당과 여당을 50대 50으로 비판하면은 이게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기계적 균형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권이 권력을 불법적으로 그리고 무리하게 행사할 때는 10대 9 정도로 야당 편을 드는 게 올바릅니다. 올바라요. 근데 요사이 이 언론이 특히 조중동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게 좀 지역적인 걸 가지고 너무 크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이 중앙일보 11월 1일자 이정민 논설위원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한 건 하나라도 있나라는 아주 도발적 제목인데 이게 바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나마 정상적인 메이저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하는 하나의 이 상징적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읽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달궈졌던 저녁자리 풍경이 요즘 달라졌다. 조국 일가를 향하던 비판의 화살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향한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이건 좀 과장인데요. 조국 잘못한 것과 자유한국당 잘못한 것을 같이 취급하는데 이게 같은 게 아니죠. 투톱이라는 대표와 원내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터뜨리는 자책골이 한 손으로 꼽기에 부족할 정도다. 그렇게 많습니까? 조국 법무장관 사태에 공을 세웠다며 청문회에 관여한 전현직 의원들을 불러 표창장과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게 며칠 전이다. 그것도 언론이 버젓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승부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는 너무 빠르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 하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비판 사항입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법무장관 사태에 공을 세운 것도 또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십 정도입니다. 가십 정도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가담한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압박이 조여오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이들에게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와 빈축을 샀다. 어제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역인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을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사 1호로 내세우려다가 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일자 입당 보류를 발표했다.
황 대표의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보여준 단면이다. 홈페이지에서 내려진 불거벗은 임금님 애니메이션 논란은 품격 없음을 드러냈다. 자,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렇다면은 박찬주 씨가 공관병 갑질로 뭐 유죄를 받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박찬주 예비육군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박찬주 예비육군대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 별건 수사, 그리고 이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전역을 시키지 않고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군에서 수사했다는 이 부분이 더 제기되고, 그래서 박찬주 예비역육군대장이 사실상 무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에 용감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영입 1호가 될 만합니다. 무리한 적폐 수사의 희생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니까 영입 1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더라도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역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어서나 무죄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게 113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과장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사고를 칩니까?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댈 것도 없이 국민들이 왜 한국당을 대한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지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이탈한 보수 중도층이 한국당 지지로 옮아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의 철학 부재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상력의 빈곤 때문이다. 상상력의 빈곤이란 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상상력의 빈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상상력이 나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정민 논설위원과 저는 다를 겁니다. 예컨대 이 정권이 지난 여름에 반일 캠페인을 벌릴 때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했으면은 한일 간의 충돌로 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익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할 역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사실상 정부 주도의 반일 캠페인에 편성함으로써 야당의 존재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당 존립의 근거를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가치에 두고 있다. 당원에 그렇게 못 박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행동을 해왔다. 반공과 박정희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인양 포장해왔고 그 적자 행사를 해왔다. 박정희 정신과 반공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토대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압축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창의성, 다양성 같은 본질적 가치가 무시되고 국가 중심 사고와 획일주의, 전체주의를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것도 흔히 박정희를 비판하는 도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박정희가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박정희라는 사람은 획일주의,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아무나 써서 안 됩니다.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전체주의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전체주의는 뭐냐? 독재와 전체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독재는 공적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입니다. 놓아둡니다. 그 차이가 크죠. 사적 부분은 어떠냐? 개인의 생활, 그리고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옷을 뭘 입으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 다 허용을 합니다. 상당한 언론의 자유 다 허용해요.
이 전체주의는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죠.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전체주의였고 박정희는 권위주의인데 뭐 일정한 시기는 독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 근본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유로운 시장 작동을 막는 규제를 양산했다. 이것은 박정희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장은 약했어요. 시장을 만들어내야 할 판입니다. 시장이란 게 뭐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죠. 시장을 육성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이 너무 약하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해서 뭘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시장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시장을 키운 사람이에요. 시장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시장 경제와 국가 주도를 절묘하게 결합시켜가지고 항상 시장 논리를 국정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새마을운동이 왜 성공했느냐?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즉 시멘트와 철근을 각 마을에 나눠주고 1년 뒤에 감사를 해보았더니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사놓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쪽 마을은 아무리 가난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지원했어요. 잘하는 마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개 이상 되는 전국의 자연불합끼리 경쟁이 붙은 겁니다. 옆마을은 잘해가지고 철근을 더 많이 받았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 잘하는 사람을 그 대가를 지원하는 것. 이게 시장경제의 원칙 아닙니까? 박정희처럼 시장경제의 원리를 국정에 절묘하게 운영한 사람은 없는데 이분은 너무나 자유로운 시장 작동을 막는 규제를 양산했다. 너무나 한가하게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잘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도 있겠죠. 유사 자유민주주의였고 유사 시장 경제였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유사가 아닙니까? 이거 완벽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도 유사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미래한 게 완벽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 점입니다. 유사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시대 때 1960년대 70년대는 완벽한 민주주의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지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민주주의의 역사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로 돌아간다면 8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800년의 역사가 있는 지금 영국도 브렉시트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원래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국민이 핍박을 받으면서 꾸준히 성장해가는 나무입니다. 근데 20년대는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 지 20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민주주의의 토대를 가진 박정희가 그러면 60대, 70년대 완벽한 민주주의를 했어야 합니까? 국민 학생이 대학교에 바로 시험 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수적 가치 지키기에 대한 불철저함은 얼치기 좌파가 싹 트고 뿌리 내린 토대가 되었다. 비극적이지만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좌파가 이렇게 된 거를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아니한 겁니다. 너무나 아니한 것. 오히려 한국의 좌파의 극성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좌익이 민주주의자로 위장해서 세력을 넓힌 데 있는 것이지 박정희가 경제를 잘못하고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좌파가 성장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공작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분이 한 이야기네요. 김일성이가 1977년
호레크 동독 서 기장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남한에서 민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공 지도자가 나와도 좋습니다. 민주화가 되기만 하면은 그 틈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산혁명 사상을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역설적으로 보수 정당이 황골 탈퇴할 절호의 기회였다. 박정희 유산과 결별하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튼튼한 골조 위에 소외 세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덮개를 씌우는 리셋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아니, 박근혜 탄핵의 원인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안 해서 탄핵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중앙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이 좌파 언론과 합세를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박정희 유산과 결별이라는 말은 안 되죠. 유산은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대로 이어받으면 안 돼요. 개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결별이라는 말은 청산처럼 좌파적 용어고 결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결별이 있습니까? 보수는 죽은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연결해주는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념입니다. 함부로 결별이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박정희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데 이 유산과 결별하라고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튼튼한 골조 위에 소외 세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덮개를 씌우는 리셋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면 복지가 부족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상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복지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돈을 우리가 많이 벌어놨습니까? 불과 경제성장 한 50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수백 년의 부의 축적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낭비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부의 축적이 있는데 우리는 50년 벌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일할 때입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진보 진영의 균열에 눈이 팔려 정권 공격에만 몰두할 뿐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고민과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공론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처럼 비우호적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어서 할 수 없다? 소수이어서 힘이 없다고? 이것은 반만 맞는 얘기다.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로 추진하려던 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몸싸움까지 해가며 무산시키는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결국 의지와 신념의 문제다. 요즘 경제계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선거법 처리는 몸을 던져가며 막은 한국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AI 시대의 뉴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3법 처리에 앞장서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난다. 여야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이 벌써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말이다. 이 비판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우리 국민 생활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줘야죠. 나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정, 10월 항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이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맞는 말이다.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한국당이 잘한 건 하나라도 있는가라고. 한국당이 잘한 거 많습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 때 그 국회의원들, 특히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주광덕, 곽상도, 김도읍, 김진태 이런 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조국 사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을 했죠. 그 다음 무엇보다도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 정권이 추진했던
아주 위험천만한 개헌을 저지를 했습니다. 개헌을 저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안보 문제라든지 여기서 견제 역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중앙일보는 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앙일보 탄핵 사태 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잘한 게 있어요. 그러나 최근 잘한 게 탄핵 사태 때 잘못한 걸 덮을 정도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중동은 자유한국당 비판을 할 때는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